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없던 것으로 알려졌던 자원이 엄청난 수준으로 땅 밑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연구조사 결과 세계 모든 국가가 탐내는 하얀 황금을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동안 자원 독점 체제를 구축하며 한국을 괴롭히던 중국은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자원 독점 플랜에 한국이 큰 차질을 주었기 때문이죠. 대체 어떤 자원이며 하얀 황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전쟁. 세계 각국의 미래 자원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부존 자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이 경쟁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며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죠. 하지만 최근 강원도에서 놀라운 물건이 발견되면서 이 전망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귀한 금속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죠. 2011년 강원도 인근을 중심으로 한국지질연구원은 광맥 탐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에 잠들어 있는 희토류를 탐색하기 위한 작업이었죠. 이 과정에서 강원도 홍천의 어느 탄광 지역에서 희토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희토류의 부존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자원이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이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제대로 탐사를 하기 위해선 깊게 땅을 뚫어 시료는 물론이고 샘플로 사용할 광석을 캐야 하는 상황. 그러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나 정부 기관은 없었습니다. 희토류 광맥에 포함된 희토류 함량을 나타내는 전이토산화물 TREO 수준이 0.8%를 기록했죠. 자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통 0%가 개발 착수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희토류 광맥이 2%를 기록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라 기대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낮은 확률을 믿고 한국지질연구원과 광물 기업들은 제대로 부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이들의 노력은 성과를 보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자원을 발견한 것이죠. 전 세계 각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리튬이 강원도 지하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TREO 기준 역시 기존 0.8% 수준이 아닌 3.75%를 기록하며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3 이상의 기준을 기록한 것은 국내 처음 있는 일로 내부에 잠들어 있는 리튬 양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지표였죠.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리튬을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해외 리튬 광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리튬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엄청난 수준의 리튬이 묻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리튬 대박을 노리는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했죠. 특히 IT 기기를 주로 다루는 삼성전자는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는데요. 리튬은 리튬 배터리로 가공되어 사용되는 자원으로 리튬 배터리는 전기차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제품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누가 지배하는지가 미래 산업의 승자를 판가름하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해외 리튬 업체 인수를 고민하던 와중 한국에서 리튬 대박을 맞게 되자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단독 출자 기업을 만들어 강원도 일대 리튬 광산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며 본격적으로 리튬 경쟁에 뛰어들었죠. 현재 대략적으로 밝혀진 리튬 매장량은 3천만 톤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알려진 초대형 리튬 광산 중 하나인 칭하이 지역 리튬 광산의 매장량이 2248만 톤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한국에 묻힌 양이 상상 이상의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튬 개발에서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미국 앨범알 사역시 현재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 정확한 부존량을 계산 중이라고 하며 한국 지사를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이자 배 아파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리튬의 양은 중국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이죠. 미래 천연자원 경쟁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안 중국은 일찍부터 리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미 양질의 리튬 광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리튬 광산을 전략적으로 사들인 것이죠. 압도적인 차이나머니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리튬 광산을 사들여 중국이 리튬 자원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규모로 찍어 누르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전략이 가능할 정도의 돈과 힘이 있는 국가죠.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태평양에 위치한 광산까지도 중국은 탐을 냈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국영기업 중광자원의 자회사가 짐바브웨에 위치한 리튬 광산을 인수하기로 결정지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리튬을 캐고 있는 비키타 광산 지분 74%를 사들인 것이죠. 한화로 2,15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서 선점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리튬 업체인 간평리튬 역시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소유한 캐나다 밀레니얼 리튬을 인수하기로 결정. 막대한 돈을 들여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했죠. 캐나다 밀레니얼 리튬을 최종적으로 소유한 기업은 CATL. 알고 보면 중국 기업끼리 리튬 광산 차지를 위해 내전을 벌인 것이죠. 멕시코 소노라주에 위치한 기업도 물망에 오르며 중국 기업은 리튬 관련된 기업이면 설사 자국 기업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을 정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점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본 세계 각국의 IT 기업들은 매서운 중국의 공세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리튬 전쟁에 대비해 미리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들었죠. 테슬라를 비롯해 첨단 기기 사업을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리튬 가격이 미쳤다고 말하며 리튬 사업체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죠. 실제로 그는 리튬 광산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고 공급망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상황이었죠. 반면 중국은 탄력이 붙어 소규모 광산지대라도 리튬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들릴 정도로 한국 광산 산업까지 위협할 정도였는데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미리 사둔 해외 리튬 광산으로 리튬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속적인 경쟁에 있어서 리튬이 부족했던 상황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위기론이 부상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을 뒤로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리튬 광산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유있게 생산한 리튬을 외부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큼 한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미 중국에서는 장기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을 체결, 할인율을 일괄 적용받으며 안정적인 공급을 원했던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일방적인 단기 계약 체결에 비싼 값으로 리튬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리튬 광산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압도적인 독점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향후 첨단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의 광산 개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리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나트륨을 이용한 리튬 배터리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던 한국은 많은 양의 리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리튬 배터리의 선도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로 사실인 게 밝혀진 이번 대규모 투자에는 미국과 삼성과의 긴밀한 협력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리튬 광산 개발이 알려지기 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만약 삼성이 리튬 광산에서 안정적인 리튬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면 삼성은 배터리 생산 체인을 단일화해 더욱 큰 시너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리튬 배터리는 원재료 수급에 꼴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발견은 삼성전자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발견이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알려졌죠. 삼성전자의 자극을 받은 기존 국내 자원 개발 업체들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한국에 묻혀있는 리튬 부존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 적은 양이 묻혀졌다고 알려진 단양과 울진 부근을 탐색, 또 한 번의 대박을 노리기 위해 투자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곳에 묻혀있는 리튬 자원이 다른 곳에도 상당수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전북 무주에도 리튬 광화대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만큼 어쩌면 대한민국은 리튬 왕국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게 정말로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 셈인데요. 그동안 자원으로 매번 불리한 위치에 놓여야 했던 대한민국이 역으로 자원 부국이 되어 유리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부로 상호 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은 각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맞춤형 관세를 적용할 계획인데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있은 행정명령 서명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오랫동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유럽연합 EU의 수입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25%만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우리 기업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은 대미 무역 흑자국 중 하나로 이번 상호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내달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한국산 철강 제품도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우리 기업들의 걱정과 한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소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조치에서 일부 산업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자동차와 의약품 등 4개 품목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분야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벌였던 무역 협상에서 엄청난 치명타를 입은 탓에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3일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로 잘 알려진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흥미롭게도 한국산 자동차는 안전한 피난처로 남고 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북미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한국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글로벌 데이터주의 로비 ALDATA가 최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중 동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한 자동차 비율은 총 16.8%에 달했는데 이 점유율은 모두 한국과 일본을 통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중 한국산 차량이 역대 사상 최고치인 86%를 차지했고 뒤이어 일본산 차량이 82%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CNBC가 공개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2019년에 12%에 달했던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24년에 82%로 감소한 반면에 한국산 자동차는 이와 정반대로 5%에서 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매제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현재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흥미롭게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25%의 고율 관세에 비해 거의 또는 전혀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과 한국에 본사를 둔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에서 관세 없이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판매량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해 일본과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으로 신차를 수출하는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 되었다. 글로벌 데이터주의 로비 ALDATA에 따르면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며 멕시코는 2024년 미국 자동차 판매의 16.2%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글로벌 데이터의 자동차 연구부문 부사장인 제프 슈스터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와 GM처럼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로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큰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한국은 일본과 달리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철두철미한 협상을 벌여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도요타와 닛산을 비롯해 혼다에 이르기까지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은 모두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면서 해마다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량이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일본산 차량은 약 131만 대에 달했다. 일본산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및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84만 5천 대 미만에서 2024년 137만 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만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자동차에는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협정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차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매체는 2018년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시도에 철저한 논리로 대응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냈다고 칭송했습니다. 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게 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결과만 이끌어냈을 뿐,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 0.1%의 관세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데이터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담판으로 체결된 해당 협정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됐는데,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무관세 덕분에 판매율이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판매율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이는 트럼프가 재임 중 유일하게 패배한 무역 협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협정은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증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승용차의 대한국 수출은 약 16% 감소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이러한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날개도 친 듯 판매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품질적인 측면으로나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나 한국 자동차 모델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충분히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대와 기아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GM의 자동차 모델 역시도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달리 말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노동 생산성을 기록 중인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의 높은 생산성에 더해 뛰어난 품질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GM은 한국에서의 자동차 수입을 크게 증가시켰다. 글로벌 데이터지의 로비ALDATA에 따르면 GM의 한국산 차량이 미국 내에서 기록한 판매량은 주로 엔트리급 모델을 중심으로 2019년 17만 3천 대에서 지난해 40만 7천 대 이상으로 증가했다. GM은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2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9조 원 약 62억 달러를 투자했다. GM은 한국 내 공장에서 뷰의 앙코르 GX와 뷰의 엠비스타 크로스오버, 그리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및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를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차량들이 저마진 엔트리급 차량 부문에서 GM의 수익성 성장을 극대화하는 핵심 모델이라고 강조해왔다. GM의 마크 루스 사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투자자 행사에서 우리는 프로그램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사랑하는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쉐보레 트렉스와 뷰의 엠비스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트렉스와 엠비스타 덕분에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재빨리 석권하고 있는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주도로 타결된 한미 FTA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그 후 2018년에 있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의 FTA 재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확약한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CNBC를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로 능수능란한 무역 협상을 벌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고, 이러한 협상 덕분에 오늘날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에서 있을 조기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가에 따라 자동차 이외의 반도체와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가에 따라 경제와 문화적으로 엄청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앞바다에 중국에서 만든 대형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8일 밤 사할린주 네벨스키 지구 카자치카강 하구에서 해외 선박이 좌초됐다는 정보를 받아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좌초된 선박은 중국 선적에 중국에서 건조된 화물 벌크선인 안양 2호로 폭풍우가 심해서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우 배 하나 좌초된 것 가지고 왜 그 지역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고의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겁니다. 자칫하면 대형 환경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번 사고로 중국 조선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짐에 따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에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할린 앞바다에 중국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번에 사할린에 좌초된 화물선인 안양 2호는 2010년 3월 중국에서 건조된 배로 총 톤수 33,044T의 길이도 190m에 육박하는 거대한 배입니다. 안양 2호는 1월 26일 장쑤성 장인시에서 출항해 러시아 사할린주의 네벨스키지구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좌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 20명은 모두 구조되었고 이들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박에서 연료 유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여전히 안양 2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배가 좌초된 사할린주의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외부에 유출되었다가는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물자들이 대거 실려 있어서입니다. 러시아 해양하천 운송국에 따르면 안양 2호에는 석탄 1000T과 디젤 연료 54T, 연료유 706T 실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다에 유출될 시 해당 지역 환경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 아직까지는 연료는 물론 해당 물자들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죠. 이에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선박에서 연료를 펌프질로 빼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기처럼 안양 2호가 좌초된 지역의 악천후가 심해 작업을 위한 인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를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려워 해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체 작업도 배가 근 탓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안에 있는 연료나 석탄 등 오염물질이 밖에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주로서는 골치가 너무나 아픈 문제일 겁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선 기술의 안전성에 원인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을 구조할 당시 확인한 결과 안양 2호의 모든 선박 시스템은 좌초된 뒤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 시스템에도 이상이 없고 승무원들 중에 부상자도 없을 정도라면 좌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풍우가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형 선박도 아닌 33,000T 넘는 대형 화물선이 좌초된 거라면 배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배가 잘못 만들어졌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안양 2호는 2010년에 건조된 배로 노후 선박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어느 종류의 배냐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조 후 20년이나 25년 정도가 지난 배를 노후 선박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도 아닌 안양 2호가 선박 시스템에 이상을 일으킬 수준도 아닌 폭풍우에 좌초되었다는 것은 중국 화물선이 약천후에 버틸 만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안양 2호는 중국 조선업이 급부상한 2020년대 이전에 건조된 배인 만큼 지금 중국에서 건조되어 나오는 배도 저 정도 수준일 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 한 척을 만드는 데에만 넌 단위의 스케줄이 필요한 조선업의 특성상 단기간 만에 조선기술이나 관련 노하우가 급격히 성장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 중국 조선기술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중국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선박 수주량인 거지 순수하게 기술력에서는 아직 세계 최정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 2호가 좌초된 사할린도 포함된 북극 항로 개척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쇄빙선 건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안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관련해 대량의 쇄빙선을 한국에 발주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8월에 했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은 덴마크의 여느 나라 못지않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게 떠올랐고 전략적으로 흥미롭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이건 대규모 부동산 거래다. 많은 일들이 가능하다며 그린란드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지난달 재취임 직후 그린란드는 정말 멋진 곳이다. 우리 미국은 국제 안보를 위해 그곳이 필요하다. 덴마크도 결국 동의할 거라 확신한다며 그린란드 매입을 실제로 시도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멀쩡한 자국 영토를 팔라는 거니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무태에게 대해 그린란드 총리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린란드의 독립이지 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사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그런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돈으로라도 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극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해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선박들이 곳곳에 있고 중국 군함들도 있다. 덴마크는 이를 관리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권에서의 활동을 견제하려면 자신들이 그린란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선거팀에서 활동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칼라 샌즈 전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도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의 일부다.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대륙의 일부이며 미국 북동부 해안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주 덴마크 미국 대사로 부임했을 당시 나는 중국의 그린란드의 서해경제 활동을 발견했다. 중국은 그린란드를 자국의 일대일로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움직임도 목격했다. 러시아의 선박과 잠수함이 그린란드 지역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 모든 해역이 덴마크의 책임하에 있지만 덴마크는 이를 방어하거나 심지어 감시할 능력조차 없다. 내가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 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그린란드에 미국 영사관을 설립하고 덴마크에 미 해양경비대 배치를 추진하는 등 북극 안보를 강화하려 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나라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건 과거 식민 지배를 당했던 우리로서는 아니 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그린란드를 샀건 말건 북극권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대거 마련할 거라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북극 항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쇄빙선의 대량 발주입니다. 이는 우리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아주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건과 관련해 약 40척의 대형 해양경비대 쇄빙선을 주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 미국 의회에서는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이른바 존스법을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조선소에도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조선소보다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이 주문하려는 쇄빙선 중 상당량을 우리 조선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 중 미국이 요구하는 배를 미국보다 싸게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뿐이고, 이 중에서도 단기간에 대량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건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샌즈 전 주덴마크 미국 대사도 한국이 미국의 쇄빙선 건조에 참가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이라는 위대한 동맹국이 쇄빙선 건조를 도와준다면 흥미로운 일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등 북서 항로를 통제해도 당장 쇄빙선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쇄빙선은 같은 크기의 일반 선박보다 30%에서 50% 정도 비싸 쇄빙 서비스 이용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어서죠. 그렇지만 북서 항로 등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과 운항 스케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쇄빙선의 수요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미 쇄빙 LNG선을 건조해본 하나호선과 쇄빙 유조선을 건조해본 삼성중공업 등 쇄빙선에 대한 노하우를 암히 갖추고 있는 우리 업체들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다면 러시아의 북동항로를 통한 교역도 재개되는 만큼 중국 조선업체들도 쇄빙선 건조에 참가하겠지만 수요 상당수는 여전히 우리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안양 2호의 사할린 좌초를 통해 중국 선박들이 북극해의 악천후를 건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러시아는 쇄빙선과 관련해 우리 업체들과의 건조 협력 경험도 있어서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무역 제재로 막혔지만 전쟁 이전에는 우리의 고객이 있던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우리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러시아 사할린 앞바다에 중국에서 만든 대형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8일 밤 사할린주 네벨스키 지구 카자치카강 하구에서 해외 선박이 좌초됐다는 정보를 받아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좌초된 선박은 중국 선적에 중국에서 건조된 화물 벌크선인 안양 2호로 폭풍우가 심해서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겨우 배 하나 좌초된 것 가지고 왜 그 지역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고의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겁니다. 자칫하면 대형 환경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번 사고로 중국 조선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이 커짐에 따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에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할린 앞바다에 중국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번에 사할린에 좌초된 화물선인 안양 2호는 2010년 3월 중국에서 건조된 배로 총 톤수 33,044T의 길이도 190m에 육박하는 거대한 배입니다. 안양 2호는 1월 26일 장쑤성 장인시에서 출항해 러시아 사할린주의 네벨스키 지구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좌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승무원 20명은 모두 구조되었고 이들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박에서 연료 유출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여전히 안양 2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며 배가 좌초된 사할린주의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외부에 유출되었다가는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물자들이 대거 실려 있어서입니다. 러시아 해양하천 운송국에 따르면 안양 2호에는 석탄 1000T과 디젤 연료 54T, 연료유 706T 실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바다에 유출될 시 해당 지역 환경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 아직까지는 연료는 물론 해당 물자들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죠. 이에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선박에서 연료를 펌프질로 빼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기처럼 안양 2호가 좌초된 지역의 악천후가 심해 작업을 위한 인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를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려워 해체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체 작업도 배가 근 탓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안에 있는 연료나 석탄 등 오염물질이 밖에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주로서는 골치가 너무나 아픈 문제일 겁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선 기술의 안전성에 원인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을 구조할 당시 확인한 결과 안양 2호의 모든 선박 시스템은 좌초된 뒤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 시스템에도 이상이 없고 승무원들 중에 부상자도 없을 정도라면 좌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폭풍우가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형 선박도 아닌 33,000T 넘는 대형 화물선이 좌초된 거라면 배 자체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배가 잘못 만들어졌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안양 2호는 2010년에 건조된 배로 노후 선박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요. 어느 종류의 배냐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조 후 20년이나 25년 정도가 지난 배를 노후 선박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도도 아닌 안양 2호가 선박 시스템에 이상을 일으킬 수준도 아닌 폭풍우에 좌초되었다는 것은 중국 화물선이 약천후에 버틸 만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안양 2호는 중국 조선업이 급부상한 2020년대 이전에 건조된 배인 만큼 지금 중국에서 건조되어 나오는 배도 저 정도 수준일 거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 한 척을 만드는 데에만 넌 단위의 스케줄이 필요한 조선업의 특성상 단기간 만에 조선 기술이나 관련 노하우가 급격히 성장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 중국 조선 기술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중국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선박 수주량인 거지 순수하게 기술력에서는 아직 세계 최정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 2호가 좌초된 사할린도 포함된 북극 항로 개척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쇠빙선 건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안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관련해 대량의 쇠빙선을 한국에 발주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8월에 했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은 덴마크의 여느 나라 못지않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게 떠올랐고 전략적으로 흥미롭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이건 대규모 부동산 거래다. 많은 일들이 가능하다며 그린란드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지난달 재취임 직후 그린란드는 정말 멋진 곳이다. 우리 미국은 국제 안보를 위해 그곳이 필요하다. 덴마크도 결국 동의할 거라 확신한다며 그린란드 매입을 실제로 시도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멀쩡한 자국 영토를 팔라는 거니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무태에게 대해 그린란드 총리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린란드의 독립이지 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남의 나라 영토를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마음대로 사겠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그런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돈으로라도 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극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해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선박들이 곳곳에 있고 중국 군함들도 있다. 덴마크는 이를 관리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권에서의 활동을 견제하려면 자신들이 그린란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펜실베이니아 선거팀에서 활동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칼라 샌즈 전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도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의 일부다. 유럽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대륙의 일부이며 미국 북동부 해안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주 덴마크 미국 대사로 부임했을 당시 나는 중국의 그린란드의 서해경제 활동을 발견했다. 중국은 그린란드를 자국의 일대일로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움직임도 목격했다. 러시아의 선박과 잠수함이 그린란드 지역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이 모든 해역이 덴마크의 책임하에 있지만 덴마크는 이를 방어하거나 심지어 감시할 능력조차 없다. 내가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 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그린란드에 미국 영사관을 설립하고 덴마크에 미 해양경비대 배치를 추진하는 등 북극 안보를 강화하려 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입장이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남의 나라 땅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건 과거 식민 지배를 당했던 우리로서는 아니 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그린란드를 샀건 말건 북극권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을 대거 마련할 거라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북극 항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쇄빙선의 대량 발주입니다. 이는 우리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아주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건과 관련해 약 40척의 대형 해양경비대 쇄빙선을 주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 미국 의회에서는 외국 조선소에서의 미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이른바 존스법을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조선소에도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조선소보다 비용이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이 주문하려는 쇄빙선 중 상당량을 우리 조선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 중 미국이 요구하는 배를 미국보다 싸게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뿐이고 이 중에서도 단기간에 대량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건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샌즈 전 주덴마크 미국 대사도 한국이 미국의 쇄빙선 건조에 참가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이라는 위대한 동맹국이 쇄빙선 건조를 도와준다면 흥미로운 일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등 북서 항로를 통제해도 당장 쇄빙선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쇄빙선은 같은 크기의 일반 선박보다 30%에서 50% 정도 비싸 쇄빙 서비스 이용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어서죠. 그렇지만 북서 항로 등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들과 운항 스케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쇄빙선의 수요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미 쇄빙 LNG선을 건조해본 하나호선과 쇄빙 유조선을 건조해본 삼성중공업 등
쇄빙선에 대한 노하우를 암히 갖추고 있는 우리 업체들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된다면 러시아의 북동항로를 통한 교역도 재개되는 만큼 중국, 조선 업체들도 쇄빙선 건조에 참가하겠지만 수요 상당수는 여전히 우리 업체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안양 2호의 사할린 좌초를 통해 중국 선박들이 북극해의 악천후를 건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러시아는 쇄빙선과 관련해 우리 업체들과의 건조협력 경험도 있어서죠. 지금은 전쟁으로 인한 무역 제재로 막혔지만 전쟁 이전에는 우리의 고객이 있던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우리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인도와 중국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십 년째 이어진 히말라야 국경 지역 분쟁을 예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 외무장관은 인도 NDTV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과 국경 순찰에 대해 합의에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 LAC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전쟁을 치른 뒤 충돌을 막고자 화기를 휴대하지 않기로 했지만 돌과 몽둥이로 싸우는 등 산발적 충돌이 계속됐고 2020년에는 사상자 수십 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던 두 나라가 서둘러 분쟁을 예방하기로 합의한 데에는 두 나라 모두 서방과의 갈등에 따른 공통 이해관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도는 뉴욕에서 시크교도 암살을 기도한 뒤 미국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사실상 무제한 수입하고 있어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하면 언제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때문에 반도체 핵심 장비를 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을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PHN, ONCHNH, XC, TNH2N, TAI, TINH. 그런데 겉으로는 중국과 화해를 하는 듯 하던 인도가 속으로 준비 중인 큰 한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주포 전력 배치였습니다. 최근 인도군은 해발 4,400m 이상의 라다크 지역에서 자주포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요. 체감온도가 영하 40도에 이르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진행된 이번 테스트를 보면 인도가 왜 이 나라의 자주포를 그렇게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인도가 그토록 원하는 자주포는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배치된 화력과 분노의 군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 육군 포병대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강력한 추위는 물론 중국군에 맞서야 하는 극한의 임무를 맡은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최근 중국에게 히말라야 라다크 지대의 태세가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곡사포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훈련 영상을 보면 왜 인도가 그토록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사고 싶어 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도군은 비포장 도로를 통해 견인포를 끌고 해발 4,000m 사격장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인도 포병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하 35도의 추위와 꽁꽁 언 땅이었습니다. 땅을 파서 포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는데 영하 35도에서 얼어버린 땅은 콘크리트나 다름없었습니다. 곡괭이나 중장비를 이용해 땅을 파야 했는데요. 땅을 판 이후에는 수십 킬로그램짜리 포탄을 나르고 장전한 후 사격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혹한 속에서 벌벌 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니 인도 육군에서 K9 자주포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런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도군은 해발 4,400m 이상의 라다크 지역에서 K9 자주포 바지라를 테스트했는데 눈과 얼음이 쌓인 험준한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원활하게 기동하며 표적을 정밀히 타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배치된 견인포와 비교했을 때 K9 자주포는 대체 불가능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기존 견인포는 외부에서 조작해야 하므로 혹한에서 작전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K9 자주포는 내부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상태로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혹한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 연료와 윤활유의 적용 덕분입니다. K9 자주포는 혹한기에는 히터를, 혹서기에는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외부 CCTV를 통해 야간 작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U 보조 전력 장치를 탑재해 엔진을 대기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도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연료 소모와 엔진 수명 단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 인도군은 K9 자주포의 극한 환경 작전 능력을 확인하며 기존 견인포를 대체하는 핵심 전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운용해본 인도 육군은 K9의 고장이 잘 안 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고장이 나도 한국 정비 기술자들에 의해서 빨리빨리 정비가 되는 데다가 부품도 빨리 조달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모로 예전에 사용하던 러시아제 자주포에 비해 얼마나 좋은지 실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산악지형이 많은 인도에 맞게 개량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인도는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인도 육군의 주요 사업으로 K9 추가 도입을 결정되어 추가 생산 및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 K9 자주포 백문 추가 공급을 확정지었습니다. 2017년 인도와 처음으로 K9 백문을 수출하기로 계약한 데 이어 8년여 만에 또 성과를 올릴 전망입니다. 한화와 합작 생산에 나서는 인도 엔지니어링 업체 L&T는 최근 인도 국방부와 K9 자주포 백문을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계약된 백문은 L&T의 인도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K9의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은 50에서 55%가량인데 인도권이 최종 성사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T가 인도 정부와 합의한 사업비는 1조 2,500억 원으로 매출을 기준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몫은 절반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결정되면 6,2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첫 계약 때 인도 현지화 비중이 50%였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K9이 인도 국경에 많이 배치되면 될수록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한국의 K9이 인도에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압박 중이었습니다. 인도가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배치하려는 곳이 바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캐슈미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측은 한국에게 2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인도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한국 전쟁 때 중공군과 포병으로 대치했던 한국군의 포병 전술은 한국 포병학교를 통해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휴전선 부근에서 한국군과 포병으로 대치했던 중국은 그때의 전술과 포병 교육을 한국이 인도에 전수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인도에 K9 자주포를 꼭 팔아야겠냐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K9를 추가 도입했고 심지어 이제는 K9를 기반으로 한 경전차까지도 실전 배치가 임박했습니다. 인도 육군의 경전차 프로젝트인 조라와르는 특히 중국과의 실제 통제선 LAC를 따라 고도가 높고 외딴 지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작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전차의 필요성은 2020에서 2022년 인도와 중국 간의 교전 과정에서 분명해졌는데 라다크 지역의 극한 고도로 인해 혹독하고 거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T-72, 90, 아르준 MK1 및 MK2와 같은 무거운 주력 전차를 운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에 인도에서는 경전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까다로운 지형에서 기동성과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을 기반으로 조라와르 경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라와르의 경전차 개발은 인도의 광범위한 국방 현대화 노력의 일환이자 방위산업 자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중소기업 MSME를 포함한 수많은 인도 산업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토착 역량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경전차 조라와르는 2027년까지 전투에 투입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약 354대가 조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조라와르라는 산악 전차의 개발 파트너로 인도 기업 L&T가 선정되었으며 인도 육군이 전차를 운용하기 어려운 고지대에서 인도의 기갑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얼마 전 조라와르 경전차가 해발 4,2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사격 훈련을 완수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24년 9월 사막 조건에서 1단계 테스트를 마친 후에 또 다시 해발 4,200m가 넘는 고지대에서의 사격 훈련을 완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약 25톤에 달하는 이 전차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민첩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105주포로 무장한 코커릴 3105 포탑이 장착되어 있어 장갑 목표물과 요새화된 진지를 교전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륙 작전도 가능하며 제한적인 포병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물론 K9를 기반으로 하는 경전차까지 개발 중인 인도, 한국 기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한국의 K9의 활약으로 인도가 국경에서 중국군을 모두 퇴치하길 바라봅니다. 과거 한국을 부자 나라라 도울 필요가 없다며 스트롱맨이 되고 싶어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완전히 방향을 바꿔 한국에 우호적으로 굴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고 강하게 나갈 타이밍을 잘 잡은 국방부 때문인데요. 과연 트럼프가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과 1차 TV 토론 이후 상당히 강력한 당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국내 일부 언론들은 걱정과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는 과거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올리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과격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내 언론은 트럼프는 한국의 안보나 북한 비핵화에 별 관심이 없다. 동맹을 금전 논리로만 본다. 라며 트럼프 당선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방부는 강대강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방부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레토릭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기에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 핵무장 3원칙에 따라 핵무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 라며 강경하게 핵무장에도 서슴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국방부는 단순히 말로만 떠들어대지 않고 오물풍선을 보내는 북한에게 힘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논평에서 이를 증명했는데요. 해당 논평에선 29일 한국에서 발진한 RC-135U가 또다시 우리 국경 가까이에서 방공화국 공중 정탐행위에 광분했다. 전략정찰기 U-2S 무인정찰기 RQ-4B를 비롯한 한국계래 공군이 각종 정찰 자산이 거의 24시간 우리에 대한 감시, 정탐 활동을 일상화하면서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 라며 한국이 오물풍선 이후에 엄청난 대응을 통해 북한이 공중에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는 프리덤 에지를 통해 하늘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AC-130J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훈련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수송기를 개조해 만드니 지상공격기는 기관포는 물론 105mm 곡사포까지 갖췄고 저공으로 침투한 뒤 상공에서 포탄을 퍼부어 하늘의 군함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유사시 한미특전사가 평양을 비롯한 적진에 침투하고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내용도 포함된 훈련이 공개된 건 이례적인데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김승겸 합참의장도 훈련 현장을 찾아 적 핵심 시설을 한치의 오차 없이 타격하는 능력을 갖출 것. 이라며 동북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이 없든지 있든지 당당하게 우리의 페이스대로 화끈한 핵과 지상전 화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니 도널드 트럼프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든과 토론 이후 트럼프 캠프는 자세를 바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다. 라며 동북아시아 평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과도 같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이런 행동은 고립을 가속화시키기만 한다는 점을 트럼프가 주지시킬 것이다. 정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이번 발사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 상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임할 것을 대통령이 된 후 촉구할 것. 이라며 트럼프가 국방부의 대응에 놀랐다는 것을 발표한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 폭리를 취하려고 하니 구매자가 완전히 쌩돌아가 버렸고 이에 판매자가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것인데요. 결국 미국은 동북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동맹이고 이를 위해 트럼프도 한국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국방부의 대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쩔쩔매는 상황인데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며 동북아시아 균형에 균열을 내려고 시도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북한은 러시아에게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동북아에서 한국에 있지만 넓혀주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완전히 닥쳤던 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완전히 낭패보고 꼬리를 내리고 말았는데요. 오히려 러시아 덕분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최근 푸틴이 평양을 직접 방문함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북러 간 사이가 좋아졌는데요.
그러나 얼마나 지났다고 러시아가 벌써부터 북한과 우호관계 선언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전 세계 국가 중 러시아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나라는 북한뿐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차 들어 자신의 군사창고가 텅 비게 된 상황에서 소련식 무기를 아직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 입장에서 첫 손가락 꼽는 대화 상대였습니다. 과거 북한의 핵개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북한 노동자를 안 받겠다던 푸틴이 이번에 평양에 가서 태연하게 김정은을 만나 무기를 구걸하는 모습은 세계와 러시아 언론들의 비꼼과 조롱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까지 비굴하게 평양에 가서 무기를 지원받기로 약속한 푸틴은 며칠 뒤 완전히 당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북한은 26일 자체 개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비행 초기부터 구불구불하게 형성된 항적이 또렷이 나타나더니 비행 중에는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 현상을 보이다가 잠시 후 완전히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어 추진체에 정상적인 화염이 아닌 다른 형태의 불이 붙었고 이후 미사일이 터지면서 산산조각이 나수십 개 파편으로 분해되는 모습이 포착되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의 신뢰성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실험을 했다가 실패했다. 러시아도 북한에게 무기를 지원받는 것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라며도 나라 모두에게 최악의 회담이 되었다 밝혔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결국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태를 올려놓은 북한과 러시아는 각자 속빈 강정이라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계약만 맺은 상황인데요. 이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각성할 수 있고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극한 셈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북러 회담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회담은 확실한 러시아의 자책골이다.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를 지원하려는 한국의 근거가 더욱 뚜렷하고 명백해진 상황이다. 한국의 국방부는 유럽 동맹국들과 인식과 접근 방식의 차이를 좁히고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에 대응해 한미 일군사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이러한 위험을 허하히 쳐나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푸틴의 평양 방문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행사와 그 회의에 참석하는 한미일 지도자들의 단합된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핵개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러시아가 명분이 없어 못 만들고 있던 한국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시해 주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안보 위협과 평화를 파괴하려는 모든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EU 국가들과 다양한 방면으로의 무기 및 인도적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발표하며 공중에서 터져버리는 북한식 무기나 받는 러시아에게 오히려 상남자다운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말로만 보이지 않고 행동으로 한미일 합동훈련 프리덤 엣지를 27일부터 29일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비실비실한 미사일 쏘는 국가와 다른 품격을 선보였는데요. 러시아도 이에 한국에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와 만나 한국을 자극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한국은 좋은 우방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며 완전히 바짝 엎드려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러시아 덕분에 오히려 좋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러북을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KF-21의 숫자 21은 21세기 첨단 항공우주군으로 도약을 위한 중추전력 그리고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보람에는 한 살이 채 안 된 새끼를 포획해 키운 사나운 매라는 뜻으로 우리 공군의 상징입니다. 군 당국은 공모를 통해 이 같은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공군은 최신 전투기들을 해외에 도입하여 사용해왔지만 이 전투기들은 우리 전자환경 3면이 바다이고 산악이 많으며 적과 대치거리가 짧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KF-21은 개념 및 설계부터 우리나라 특유의 전장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KF-21의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군 전력화 과정이 중요합니다. KF-21의 경쟁 기종인 F-16은 멀티롤, 라팔은 옴니롤, 유로파이터는 스윙롤이라는 임무 유연성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표어가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양산에 들어갔지만 해외 시장에 소개할 표어가 아직 없죠.
KF-21의 How to Fight, 즉 전투기가 어떻게 싸우는지 소개할 표어는 무엇이 좋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나토는 당장 오늘 밤에 라도 싸움에 나설 준비를 하는 상황이며 방어력 증강을 위해 산업 능력이나 국방비 지출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중 우크라이나 자국의 존속을 위해서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갑자기 한국의 손을 잡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자세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년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까지 긴 싸움이 될 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슬슬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끝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경제력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쪽이 더 허덕이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국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전쟁 경제에 달려있죠. 우크라이나는 최근 서방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무기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는 F-16의 지원도 예정되어 있어 전황은 점점 풀려나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원이 다소 지연되면서 그걸 지탱할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다 소모되어 풍전등화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방위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은 원래 57조 원 규모였는데 여기서 16조 5천억을 더 상향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방위세 세율을 현재의 1.5%에서 5%까지 상향하고 개인 사업자와 기업한테서도 방위세를 받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 재정은 이미 엄청난 적자입니다. 올해 지출 112조 원의 절반가량이 국방비였는데 수입 역시 딱 그만큼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국방을 제외한 모든 국가 사업을 해외 원조로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전쟁 이전 49%에서 작년 기준 82%로 어마어마하게 폭증한 바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것은 러시아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경제 때문이 될지도 모르는. 러시아 역시 허덕이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들은 경제보다는 인적 자원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당장의 생활상이 유지가 안 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항전 의지가 높았던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슬슬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외신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45%가 러시아와의 공식적인 평화회담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작년 6월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는 불과 21%만이 러시아와의 대화에 찬성했지만 이제는 45%로 찬성 여론이 크게 올랐고 반대는 35%, 중립은 20%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율의 변화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슬슬 전쟁 이후의 대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황폐화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장기화된 전쟁으로 소모된 물자를 보충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비를 강화하는 과정 등이 우크라이나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한 가지 의아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방산과 손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칸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구소련의 유산으로 상당한 항공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노선을 갈아타야 된다면 칸이 경쟁 상대로 꼽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CNN 역시 우크라이나가 칸에 대한 조달 의사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 프로그램에 파트너로 합류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실 보드나르 튀르키예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외신 인터뷰에서 칸 전투기 도입 의향을 질문받자 우리는 구매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며 전쟁 발발 전부터 엔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F-35와 F-22 랩터와 경쟁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24 역시 보드나르 대사 언급과 관련해 재정난을 겪는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 TFX 칸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튀르키예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양국 사이에서 흑해 곡물협정 연장 협상을 타결시키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바 있습니다. 이 인연에서 이어져 우크라이나가 칸의 엔진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보답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역시 엔진 부분이었죠. 튀르키예가 영국이 제공하는 마크에서 에도 파키스탄과의 협력 등으로 어떻게든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엔진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칸이 목표하는 5세대 전투기는 엔진 역시 그에 합당한 수준의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이 이를 돕는다고 해도 엔진 같은 전략 자산이 그 기술을 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파키스탄은 아예 기술이 있을 수가 없고 파키스탄과 연결된 중국 역시 엔진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시작에 넣을 엔진의 수급조차 마땅치 않기에 자국이 운용하던 미국산 F-16의 엔진을 무단으로 뜯어 다 팔았던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로 F-35의 수출을 거부했던 미국이 이런 짓을 승인했을 리가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지는 엔진의 자체 개발뿐이었는데 튀르키예가 그럴 만한 원천 기술이 있지는 않습니다. 칸의 개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엔진을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튀르키예가 제때 엔진 기술을 확보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나타난 우크라이나는 큰 변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하면서 엔진 기술력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터보팬 엔진을 제조할 기술력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기술력 수준도 러시아에 다음 가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죠. 심지어 그런 우크라이나가 이를 기꺼이 튀르크에게 제공하겠다고 직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엔진 개발의 시작점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튀르크보다 앞서 있었고 이미 개발에 돌입한 상태라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와 협력하여 덜컥 엔진을 내주게 되면 레이스의 승패를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한국은 외교적 수단을 대응책으로 꺼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칸의 도입 결정을 현재 전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개발 완료 및 도입 시점까지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현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이를 협상패로 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합니다. 푸틴이 북한과 손을 잡고 한국의 뒤통수를 친 이후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지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에 무기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를 고사해왔습니다. 간접적인 포탄 지원은 제공했던 바 있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포병 전력의 균형이 뒤바뀔 정도가 된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직접적인 무기 지원의 가능성이 열리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안달이 나기. 지난 전 세계적으로 방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나라들이 미국산, 유럽산, 러시아산 무장 등을 골라서 구매했듯이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 무기 또는 튀르키예 무기를 국적별로 골라서 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한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튀르키예의 라인을 탈 것인지 한국 라인을 탈 것인지 정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시장에서의 대세는 한국 쪽에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KF-21은 일단 칸보다 먼저 각종 실험에 성공하고 양산에 돌입했으며 향후 개발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역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KF-21을 불신하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으니까요. 이미 해외에선 KF-21이 머지않아 돌풍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여겨 각종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군사 매체 메탈 디펜스는 KF-21이 어떻게 향후 유럽 항공 산업 전체에 위협을 미치게 될 것인지 분석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이미 K2 흑표나 K9 등 다양한 무기들을 앞세워 서방 무기들과의 경쟁에서 꾸준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KF-21 역시 그 뒤를 따라 프랑스의 라팔 등 전투기를 차례차례 밀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최신 성능으로 무장하고 있어 삽시간에 국제방산 시장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이로운 개발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고작 9년 만에 시제기를 만들어내서 시험 비행 1년 만에 운용 적합 판정.
2년 만에 복잡성을 포함한 시제기 6대 확보 3년 만에 양산에 돌입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개발을 척척 진행해 나가는 모습에 경악하고 있었죠. 이에 반해 튀르키예 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개발되었기 명확한 개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칸 전투기의 설계 구조상 보이는 서점들이 칸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주항공의 사내 저널 기사에 따르면 첫 번째 시작인 피제로는 오로지 경납고를 투과 세계 챔피언 항공기의 엔진 시동 테스트를 위해 9개월 만에 급하게 제작된 기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정부에서 요구한 세 가지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체라는 것인데요. 튀르키예 전투기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 우그르 쟁기는 시제기의 비행하중을 위한 구조적 테스트를 지상에서 진행도 하기 전에 시험 비행부터 나섰는데요. 이 재료에 부착된 캐노피 역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새로운 캐노피를 장착할 것이며 랜딩 기어 역시 내구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 사내 기사에서 보듯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건너 뛴 칸 전투기인데요. 이는 KF-21 전투기처럼 초음속 비행을 위한 기체의 내구도 테스트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확하게 언제 개발 완료가 될지 모를 것입니다. 실제로 칸은 영국의 도움과 미국제 엔진을 탑재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그 설계가 근본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칸의 사진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레이더 돔이 유독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F-22나 F-35 그리고 KF-21과 직접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체 후방 엔진 사이의 테일콘 역시 서구권 전투기와 명백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마치 러시아제 전투기를 닮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수 형성과 가로로 넓은 형상 그리고 돌출되어 있는 테일콘과 우뚝 솟은 캐노피까지의 항공역학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칸을 자세히 뜯어보면 F-22보다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보다 더 닮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칸 설계에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참여하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에서 S-400 방공 체계까지 도입하며 군사 협력을 이어왔기에 이번 전투기 사업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그렇기에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성국 대응 제재법인 카차에 이름을 올려있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 엔진을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카피 엔진을 만든다는 것인데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칸 전투기의 엔진 출력이 지금보다 1.5배 이상 상향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기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J-20 역시 무지성으로 최근 많이 늘렸다가 엔진 출력이 받쳐주지 못해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자화자찬했던 J-20 전투기를 목격한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었던 중국의 수순을 똑같이 밟고 있는 튀르키예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해외에서는 KF-21의 5세대 전투기로까지 발전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가 전투기 도입 사업의 조건을 개정하면서 러시아의 Su-57과 한국의 KF-21만을 후보로 남기기도 했죠. 기준은 최소 5세대 전투기의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이미 해외에서 KF-21의 미래의 5세대 전투기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이지 선다에 어떻게 답변하게 될까요? 다음은 KF-21 엔진 소식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신 없어 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험평가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선 모든 단계에 대해 설계 능력과 제작 능력, 그리고 그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평가를 하나하나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한 인프라를 일개 기업이 만들려면 수조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이죠. 여기서 절실한 것이 다른 협력기업이나 국가적 지원의 존재입니다. 운 좋게도 하나는 그 둘을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화가 엔진 개발을 선언한 같은 날, 정확히 똑같은 분야에 출사표를 내민 기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의외로 두산은 하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설계 과정에 관여할 예정인데 하나보다도 훨씬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었죠. 두산의 커리어가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엔진 터빈의 경우 비슷한 기술을 이용해서 항공기를 날릴 수도 있고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항공 엔진 기술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공 엔진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이걸 이용해서 발전용 엔진 터빈을 개발하는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두산의 경우 항공 엔진의 뜻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5번째로 발전용 엔진 터빈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역으로 항공 엔진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엔진의 차이는 항공 엔진의 경우 무게 대비 추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발전 엔진의 경우 연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두산의 엔진은 이미 연료 효율만큼은 최고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걸 항공 엔진으로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두산은 초고압 터빈을 1만 시간 가까이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운전 기록 그 자체가 자부심이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한화가 고심하고 있는 초내열성 소재 역시 두산은 1700도까지 극복한 소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발전 엔진 터빈을 쏟은 지난 10년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재 데이터를 쌓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합금강을 제조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 마찬가지로 신기술을 곧바로 제약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이를 항공용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두산은 원래 이러한 기술을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었고 방산 분야에서는 추후 함정용으로 응용할 예정이었습니다.